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충북 제천의 흉가 늘봄가든에서 촬영하다가 실제 겪은 일. 2004년 3월 28일 제천 늘봄갈비 촬영 첫째 날. 담당 PD와 함께 부산방송의 리얼터치 오늘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납품하고 있는데요. 빙의에 관한 아이템을 잡고 인터넷에서 팬클럽까지 운영하고 있는 퇴마사 장윤정 씨를 섭외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장윤정 씨가 빙의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팬클럽과 함께한 흉가 탐사, 이 두 가지로 가기로 하고, 우선 3월 28일에 장윤정 씨와 영매 한 분, 영혼 탐사단 4명, 저와 담당 PD, 이렇게 8명이 제천 늘봄갈비로 갔습니다. 제천 늘봄갈비는 충북 제천시 봉양면에 있습니다. 제법 규모 있는 2층 건물로 집 뒤엔 창고와 폐허가 된 교회 건물. 집 바로 뒤에 있는 산에는 무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선 늘봄 앞에 도착해서 귀신이 가장 싫어한다는 임금왕자가 적힌 부적을 나눠 붙이고, 저는 퇴마사를, 담당 PD는 탐사단과 영매를 따라다니며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창문이나 문이 하나도 없는 집인데도 집이 엄청 습하고 축축하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3월 28일, 그날은 기온이 영상 23도라 반팔을 입어야 할 정도였고, 차 안에 놔둔 김밥 도시락이 금방 상해버릴 정도로 따뜻한데도 이상하게 그 집만 그렇게 춥더라고요. 퇴마사와 함께 2층으로 올라가 여기저기 둘러보고 중간중간 인터뷰를 하면서 촬영을 하는데, 자꾸만 카메라 포커스가 안 맞더군요. 액정을 닫고 뷰파인더를 들여다보면서 수동으로 정확하게 맞췄는데도 버튼만 누르면 포커스가 나가는 겁니다. 포커스만 나가면 괜찮겠지만 촬영을 잘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화이트 밸런스가 안 맞아서 사람 얼굴이 퍼렇게 스머프가 되질 않나, 배터리가 방전이 되질 않나. 그래도 전 그게 귀신 탓일 거라고는 생각 안 했답니다. 그냥 방송용 카메라가 아닌 일반 캠코더라 손에 안 익어서 그랬거니. 카메라 성능이 그닥 좋지 않아서 그랬거니 했지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 10분 정도 지나니 참을 수 없이 속이 뒤집어지더군요. 계속해서 헛구역질을 하고 침을 삼키면서 겨우 구토를 참는데, 이번에는 왼팔에 누가 기대기라도 한 것처럼 팔이 묵직하게 아파왔습니다. 아무튼 퇴마사의 말로는 제천 늘봄갈비가 산 허리를 중간에 끊어내고 그 자리에 있던 묘지를 밀어내고서 지은 집이라고. 그래서 산신령이 노했는데 사람들은 산신령은 달래주지 않고 그 집터에 떠도는 귀신들만 굿으로 달랬기 때문에 터가 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귀신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사람이 제멋대로 집을 짓고 들어와서 귀신들의 영역을 침입했으니 귀신이 화가 나서 사람들을 겁주고 병들게 하고 망해서 나가게 만들긴 했지만 귀신이 사람을 죽이진 않았다고,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퇴마사에게 이 집에 귀신이 나오는 원인에 대해 인터뷰하고 다시 1층으로 내려와 다른 곳을 둘러보고 나온 탐사단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누군가 벽에 귀신아 전화해라는 낙서를 남겼더군요. 저걸 인서트 컷으로 써야겠다 싶어서 일행들은 모두 마당에 남겨두고 저만 혼자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버려진 옷가지나 식기류, 벽에 새겨진 낙서, 무당들이 붙여놓은 부적 등을 찍고 있었더랬죠. 그러다 천장에 갈라진 틈 사이를 올려다보는데 먼지 덩어리같이 뽀얗고 윤곽은 불분명하지만 사람 얼굴 형체가 분명한 그것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여자 얼굴인데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천장 틈 사이로 얼굴을 디밀고 시익 웃고 있던 그것. 뷰파인더에서 눈을 떼고 저게 진짠가 혼자 넋이 나가 올려다봤는데 제 눈이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이 집에 귀신이 있긴 있나 보다 하는데 퇴마사가 제 뒤로 다가와서 그러더군요. 천장에 붙어있는 애 봤구나. 내가 보기에 작가님은 분명히 평소에도 귀신을 봐. 귀신 보는 거 이번이 처음 아니죠? 네, 저 귀신 본 거 그때가 처음 아닙니다. 부산에 있을 때 21살부터 24살까지 몇 년간 똑같은 여자가 제 방에 찾아왔으니 그 여자가 귀신이 맞다면 저는 몇 년을 귀신과 같이 자고 생활했던 사람이니까요. 말이 길어지니 중간중간 생략하고요. 집 밖으로 나와 돌아다니던 중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집 아래에 천장 높이가 2m는 넘는 것 같은 지하실이 있더라고요. 지하실 천장은 집 밖으로 50cm 정도 올라와 있고 반지하식으로 바깥에서 지하실 안이 훤히 보이는 그런 구조. 지하실 안은 물이 꽉 차 있어서 180이 넘는 남자가 들어가도 물에 잠길 정도였죠. 게다가 지하실 안에서 엄청난 냉기가 올라오고 슬리퍼나 노트 같은 것들이 둥둥 떠 있는 게 보이더군요. 지하실 안을 찍으려고 캠코더를 그 안으로 들이밀었는데 세상에 3월 말인데 아무리 지하실이라 냉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23도의 기온에 지하실 물이 꽝꽝 얼어 있더라고요. 옆에 떨어진 강목과 철근으로 두드려도 얼마나 두껍게 얼었던지 얼음은 깨지지도 않았죠. 그런 후에 갈비집 뒤에 있는 폐건물, 교회를 둘러봤는데 여기가 늘봉갈비보다 더 많은 영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우리 일행은 그곳에 돗자리를 깔고 그곳에 있다는 영혼과 접신을 시도했습니다. 종을 흔들면서 귀신을 불러들인 퇴마사가 말하길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는 영혼은 여자아이이며 한복을 입고 전쟁 중에 병으로 죽었다고. 여기 들어온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싶었을 뿐 죽이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앞으로 무슨 해를 가할지 모르겠다. 이름은 홍련이다. 그 다음엔 퇴마사가 데려온 영매자가 접신을 시도하는데 니네가 날 뭘 대접해준 게 있어. 가슴이 답답해라고 하면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영매자는 울면서 바깥으로 뛰쳐나가 버리고 저는 그냥 멍하니 서 있고 담당 PD는 사람들 반응을 촬영하는데 갑자기 제 앞에 있던 촛불 하나가 수직으로 가늘고 길게 확 타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촛불은 다 아몬드 모양의 불꽃으로 타는데 제 앞에 촛불만 흔들림도 없이 수직으로 높게 치솟으니 희한할 수밖에요. PD님, 얼른 이거 좀 찍어주세요. 일단 카메라로 촛불을 잡았는데 퇴마사가 그러더군요. 지금 그 촛불 앞에, 그러니까 내 앞에 홀령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접신 부분도 촬영하고 그 집에서 나가려는데 이번엔 영매가 저를 잡더군요. 작가님, 지금 팔이 묵직하고 그렇지? 저는 영매를 떠보기 위해서 오른팔을 주물러대며 대답했죠. 네, 좀 그렇네요. 카메라 때문에 무거워서 그렇죠 뭐. 그 순간 영매의 결정적 한마디. 아니, 그 팔 말고 왼팔. 거기 조그만 꼬마애들 둘이 매달려서 장난치잖아. 그리고 예감 같은 거 잘 맞고 평소에 뭐 귀신을 말하는 거죠. 잘 보고 그럴 것 같은데. 작가님 처음 볼 때부터 좀 걱정했는데 귀신이 치고 들어올지도 몰라. 그래도 무당 팔자는 아니고 조상이 알아서 돌보고 있어. 제천 늘봉갈비 첫째 날은 그렇게 촬영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일 후인 3월 31일은 김포에 있는 장윤정 씨의 법당에서 빙의 치료를 촬영하기로 했죠. 빙의 환자는 20대 중반의 방위산업체에서 근무 중인 남자였습니다. 겉보기엔 여느 20대들과 다를 바가 없었지만 그는 오랫동안 우울증과 빙의에 시달려 왔다고 하더군요. 늘 환청과 환시에 시달리고 자해를 하기도 하고 말이죠. 빙의 치료를 시작하기 전 퇴마사가 한 가지 제안을 해왔습니다. 자신의 기로 거울을 통해 사람의 몸에 깃든 영혼을 보여줄 수 있다고. 대부분의 사람은 몸속에 귀신을 지니고 있는데 어떤 귀신이 들어있느냐가 성격이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한다. 귀신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럿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기를 불어넣으면 그 사람의 몸속에 있는 귀신이 거울로 비춰지는데 밤이 아니라 한낮에 어디에 있는 거울로든 그게 가능하다는 게 그녀의 주장이었습니다. 우선 거울 앞에 빙의 환자가 앉고 퇴마사가 그의 뒤에서 기를 불어넣기로 했죠. 그 뒤엔 4명의 영혼 탐사단이 앉아서 함께 거울을 보고 담당 PD와 저는 각각 방송 카메라와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퇴마사가 기를 넣은 지 2분도 되지 않아 빙의 환자가 두통을 호소하며 구토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반쯤 실성한 사람처럼 숨을 몰아쉬면서 횡설수설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각자 흩어져서 자신이 본 것들을 백지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전에 뭘 봤는지 말하지 말 것, 그림을 정확히 그리되 포인트가 될 만한 특징들을 그림 밑에 상세히 메모할 것. 몇 분 후 그들이 그린 그림은 20대 여자, 머리에 브릿지 염색, 길게 찢어진 눈 등 모두 일치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같은 동호회의 회원이었고 사전에 채팅이나 전화 등으로 충분히 모의를 하고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퇴마사를 못 믿는 건 아니지만 방송하는 입장에선 늘 의심을 가져야만 하니까요. 그래서 담당 PD가 거울 앞에 앉고 저까지 촬영을 중단하고 같이 PD의 몸에 깃들어 있을지 모를 영혼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끼리야 충분히 말을 맞출 수 있지만 저까지 참여한다면 조작이 안 되니까요. 거울에 비친 PD 얼굴을 들여다보는데 나이 어리고 미소년 같은 얼굴이 휙 스치더군요. 저는 일단 뭘 봤는지 함구하고 그 사람들이 본 것을 물었습니다. 잘생긴 남자, 이쁜 남자, 꽃미남, 표현은 달랐지만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일치된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은 바로 꽃미남. 담당 PD는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는 미남이라고 말하기 힘든데 호남형에 가까워서 같이 다니다 보면 잘생겼다, 인상 좋다는 말을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런데 퇴마사가 그러더군요.
잘생긴 남자가 안에 들어있어서 인기도 많고 인물 좋다 소리 듣겠다고. 저도 실험에 참가해서 제 몸에 있다는 귀신을 보는데 처음에 스친 것은 할아버지. 두 번째 보인 것은 얼굴이 희고 갸름하고 머리가 검은 나이는 어리지만 나이답지 않게 냉정해 보이는 여자아이. 역시 다른 사람들도 같은 것을 보았더군요. 저 실제로도 얼굴 희고 갸름하고 성격 냉정합니다. 혹시 거울로 본 영혼을 각자 몽타주로 그리는 실험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비니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테마사가 손을 잡자 가슴이 답답해요. 를 외치던 비니 환자는 괴성을 지르고 머리를 땅에 부딪히는 자해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박 작가, 배터리 나갔어. 배터리 좀 갖다 줘요. 분명히 충전을 풀로 해놨던 배터리가 방전됐고 그래도 치료는 계속되었죠. 너 거기 왜 들어갔어? 이 사람이 착했어요. 순수하고 착했어요. 너 어디서 왔어? 언제부터 따라왔어? 그걸 얘기하면 저는 제가 왔던 데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말 안 해요. 순간 퇴마사는 비니 환자에게 기를 강하게 불어넣고 환자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더군요. 너 지금 쉬하는 거 다 알고 있다. 너 기절한다고 누가 알아주냐? 뻗어있는 남자의 두 손을 가슴 위에 모으고 안 나갈래? 안 나갈 거야. 했더니만 객 소리와 함께 남자가 정신을 차리더군요. 그 순간 혼이 빠져나간 듯 보였고 치료를 마친 남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간간히 들려오던 주위 사람들 말소리만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빙의에 관한 이런저런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가 인터뷰하는 것을 캠코더로 찍던 팬클럽 회원 하나가 소리를 지르더군요. 여기 26분 20초 정도에 뭔가 지나갔어요. 캠코더 액정을 들여다보니 저와 인터뷰하는 퇴마사의 몸 뒤로 작은 섬광이 대각선을 그리며 빠른 속도로 스치는 것이 선명히 보이더군요. 방송에 나간 그 장면입니다. 먼지라고 하기에도 빛이라고 하기에도 뭔가 이상한 그것. 퇴마사는 그것이 빙의 환자의 몸에서 빠져나간 혼이라 주장하고 동영상 판독을 맡았던 서울예전 사진과의 황선구 교수와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의 하동원 교수는 그것이 먼지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봤지만 그것은 단순한 먼지라고 보기엔 너무 절묘한 상황에 등장했더군요. 아직도 그게 뭔지 알 수는 없지만 장윤정 씨와 촬영한 두 번째 날도 이런 미스터리한 일이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아참, 그리고 테이프 프리뷰를 하는데 이상하게 맨 마지막에 촬영한 것이 테이프 맨 앞으로 와 있더군요. 알고 보니 테이프가 저절로 맨 앞으로 감겨버린 줄도 모르고 앞서 촬영한 장면 위에 덮인 것이죠. 촬영하다 보면 늘 테이프가 다 감기기 8-9분 전에 여유를 두고 테이프를 교체합니다. 그리고 늘 테이프를 꺼내 녹화 내용이 지워지지 않게 세이브시키고 테이프를 따로 보관하는데 베테랑인 PD가 그런 초보적인 실수를 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데 이상하죠. 결국 비니 환자 인터뷰와 퇴마사 인터뷰가 일부 사라져버렸고 동영상에 찍힌 섬광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던 하동원 교수의 인터뷰도 사라졌습니다. 퇴마사 장윤정 씨의 비니 치료와 늘봉갈비 촬영, 이전 촬영 때 찍힌 몇 점의 사진과 동영상에 대한 사진 판독까지 마치고 나니 제천에서의 마무리 촬영만 조금 남았더군요. 제천 봉행읍 사무소를 찾아서 퇴마사가 주장했던 대로 늘봉갈비가 묘지를 헐고 지어진 집이 맞는지, 늘봉에서 사람이 죽어나갔는지, 지금은 그 집이 누구의 소유이며 망해 나갈 당시의 정황은 어땠는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4월 첫째 주에 제천으로 다시 촬영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촬영을 나갔던 영혼탐사단 중 한 분이 이상한 사진을 찍었다고 하시더군요. 담당 PD와 함께 오밤중에 김포로 달려가서 확인해보니 방송에 나온 대로 해골 형상의 어떤 것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영혼탐사단 중 한 명이 발을 헛디뎌 정화조 맨홀에 빠졌는데 깊이가 2m에 가까운 데다가 맨홀 뚜껑이 열려 있어 빗물이나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도 물에 빠진 사람은 옷이 하나도 젖지 않고 신발만 젖었다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어서 일단 맨홀 안을 디카로 찍었는데 아무 얼룩이나 물체도 없던 맨홀 암벽에 해골 형상이 보인 것이죠. 저와 담당 PD 엄청 고무돼서 제천으로 달려갔습니다. 우선 인근 주민들에게 이런저런 소문들을 인터뷰했는데 방송에 나가지 않은 소문들은 대충 이렇습니다. 늘봉갈비 한참 장사 잘 될 때 손님이 아가씨에게 음식을 주문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갖다 주지 않아서 주인에게 항의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우리 집은 그런 아가씨 종업원이 없는데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5년 전
어떤 불황자가 늘봄갈비 뒤편 작은 고랑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죽은 상태에서 3주간 그 자리에 방치되어 있었다네요. 누군가 사람을 죽여서 그 자리에 유기했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져 있었으며 이것은 경찰에게도 확인한 사실. 촬영 중에 웬 지프 한 대가 멈춰서더니 자신이 요 인근 주민인데 밤길에 차를 타고 늘봄 앞을 지나는데 머리 길고 흰 옷 입은 여자가 늘봄 앞부터 아파트까지 무서운 속도로 웃으면서 따라왔다는 이야기를 했죠. 늘봄갈비가 지어진 지는 10년이 채 안 되었으며 몇 년간의 장사가 그럭저럭 잘 되었지만 두 번째 주인 때 건물이 부도가 나고 그때부터 들어온 사람마다 망해 나가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 후로 그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고 그 건물을 인수했다는 사람은 무수히 많지만 정작 실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읍사무소에서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늘봄에서 목매서 죽은 여자가 있다. 귀신을 봤다. 재미삼아 들어가 봤다가 이유 없이 몸이 아프고 주위 사람들이 다쳤다 등의 소문이 있었고요. 우선 늘봄갈비는 누구의 소유이며 망하기 직전 무슨 일이 있었나를 찾기 위해 읍사무소에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에 거주한다는 명의자가 있지만 그 사람 연락처를 통해 수배를 해봐도 행방을 알 수가 없다는군요. 이민을 갔다, 행방불명이다, 죽었다, 소문만 무성하다고 하고요. 서류상의 명의자와 실제 주인은 충분히 다를 수 있으므로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늘봄이 묘지터였던 것은 맞는가? 인터뷰 때 만났던 인근 주민들과 토박이들은 늘봄이 묘지터에 지어진 집이 아니라고 했기에 테마사의 주장이 틀린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읍사무소와 인근 주민들을 수소문하던 중 늘봄갈비를 짓기 전 그 터에 살았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 양수기로 맨홀 팔 때 등장한 그분 말이 늘봄은 묘지터에 지어진 집이 맞고 늘봄 앞에 있는 도로를 내기 위해 산 허리를 끊어내고 그 속에 있던 무덤들을 파헤친 것도 사실이라는군요. 유족들이 미리 인수해간 유골들도 있지만 찾아가지 않은 것들도 많았다고요. 이로써 퇴마사의 주장은 어느 정도 신빙성을 얻은 셈이고 마지막으로 그 해골 사진,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2m도 넘는 강목으로 맨홀의 깊이를 재봤는데 180인 남자가 빠져도 잠겨버릴 깊이였습니다. 그 깊이에 물에 가슴까지 빠졌다 나왔는데 옷이 안 젖었다. 맨홀을 여기저기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집터에 살았다는 권사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작가님, 이건 마을에서 떠도는 어디까지나 소문인데요. 부도내고 행방 없어진 예전 주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빚이 너무 많으니까 빚쟁이한테 살해당해서 이 집안 어딘가에 묻혀 있다는 소문이 마을에 돌고 그랬었어요. 만약 이 집에서 시체를 묻는다면 당연히 저 얼어있는 지하실이나 이 정화조 맨홀 속 아니겠어요? 정말 맨홀 속에서 사체가 나온다면 우리야 특종을 잡는 셈이고 고인도 맨홀 속에서 나와서 편히 묻힐 수 있으니 좋은 일인가. 아무튼 마을에서 양수기 2대를 가져와 맨홀 속을 팠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군요. 특종도 특종이지만 사람이 안 죽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다행인가요. 우리의 늘봄 촬영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무병. 난 지금 현재 역학을 공부하고 있다. 우리 집을 설명하자면 우리 아빠는 새 아빠로 철학관을 운영하시며 신기도 있으신 분이다. 또 우리 엄마도 신기가 있으신 분이다. 물론 나 또한 신기가 있다. 그래서 가끔 내 친구의 일과 아빠의 질문에 대답하면 질문 10개 중 대부분을 항상 맞춘다. 남들은 그냥 나무와 낙엽이 섞인 것처럼 보이는 풍경도 난 사람 얼굴로 보인다. 그냥 조금 높은 바위도 난 사람 영상으로 보인다. 최근에 본 풍경 중 하나는 쪽진 머리의 조선시대 여자였다. 그리고 어제 난 무병을 경험했다. 역학 공부를 하지 않은 지 4일째 되는 어제 왜 안 했느냐고. 정말 역학 공부를 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정말 힘들다. 머리가 깨질 것 같다. 한때는 울기도 했다. 사람의 생년월일과 생시를 8글자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의 인생을 논하려면 정말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나는 왜 이런 공부를 안 하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것인가 때문에 막막해지기도 했다. 그러다 공부를 안 하게 됐다. 그리고 4일째 되던 날 사탕과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 나는 평소 즐겨 먹지도 않던 사탕 봉지를 뜯어서 먹기 시작했다. 22살의 나이에 입안에 사탕을 문 채로 어리광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순간 멍해지는 머리와 초점이 맞지 않는 시선, 무작정 무슨 말이든 안 하면 안 될 것 같았다. 무병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내 몸의 동자신이 씌인 것이었다.
이상한 낌새를 챈 아빠는 사탕 먹고 싶어 라는 질문을 하더니 나를 심각하게 보셨다. 그리고 낱말을 시작했다. 끝에 집 애나 할머니 둘 중 하나 분명히 다치거나 아프다. 그 말이 끝나고 1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끝에 집 사람들이 지나갔다. 난 현관을 등지고 있어서 지나가는 소리만을 들었다. 그리고 아빠는 심각한 표정으로 나에게 말했다. 소름 끼쳐 하지 마. 지금 내 팔 부러져서 깁스하고 가더라. 그리고 난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점을 치기 시작했다. 그런 내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정신 차려. 빨리 가. 라며 자꾸 나를 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방울 소리가 듣고 싶어진 나는 핸드폰에 달려있는 방울을 사정없이 흔들며 웃기 시작했다. 그걸 본 아빠는 방울 줄까? 부채 줄까? 목탁? 칼 줄까? 우리 집은 법당도 있기에 굿할 때 쓰는 방울과 부채, 귀신 잡는 칼, 목탁, 불상 등 다 있다. 하지만 난 무섭다며 싫다고 투정 부리며 핸드폰 방울을 다시 흔들기 시작했다. 법당은 높은 신들만 모셔져 있기 때문에 동자신은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쫓겨난다고 한다. 물론 사탕과 초콜릿을 쉬지 않고 먹으면서 말이다. 그리고서 빨간색 볼펜을 쥔 채 어린아이처럼 동그라미와 네모, 세모 등을 그리며 놀기 시작했다. 알 수 없는 날카로운 눈과 빨간색 눈동자를 그려놓고서 귀신이라고 써놓기도 했다. 그렇게 점점 시간이 흘러가던 중 아빠는 내게 그랬다. 무지 덥다. 내가 왜 더운 줄 알아? 신기가 있는 사람이 이유 없이 더운 건 신이 몸에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더운 거라고 한다. 그 질문에 난 내쫓으려고 더운 거지. 싫어, 더 놀 거야 라며 알 수 없는 허밍을 부르고 동요를 부르기 시작했다. 물론 사탕도 먹으면서 말이다. 그렇게 어느덧 3시간째가 되어갈 때쯤 난 잠시 혼자 있는 시간이 되었다. 방바닥에 멍한 채로 엎드려 있는데 순간 머릿속으로 엄마 모습이 그려졌다. 머릿속의 상황은 이러했다. 너 그만해. 싫어. 그만 못해. 싫어. 내가 뭔데. 너 진짜 혼날래? 엄마 미워. 그렇게 몇 분 훌쩍이던 나는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나중에 물어보니 그건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 신이었다고 한다. 법당에 놓여진 불상과 그 외의 신들 중 한 분이 동자신이 노는 것을 보다 못해 화가 나셔서 호통을 치시고 내쫓아 주신 것이라고 한다. 제정신으로 돌아온 나는 다시 정신없이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입안이 너무 달아서 원래 단 것을 잘 먹지 않던 나에게 적응이 안 됐기 때문이다. 그렇게 3시간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제정신을 찾았고 바로 법당으로 들어가 향을 피우고 기도를 드렸다. 그 사건이 있던 날 저녁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던 터라 아버지는 충격이 너무 큰 나머지 내게 확인서 한 장을 내밀었다. 역술 공부에 대한 시간표였다.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도 찍고 복사까지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기로 서명까지 했다. 새로운 경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충격이 남는 좋지 않은 경험이었다. 3번째 이야기, 어린 날의 체험. 내가 어릴 적 겪었던 기묘한 이야기야. 우리 아버지는 근처 쓰레기장에서 언제나 다 망가진 가전용품이나 잡동사니를 찾아 아깝게 이런 걸 버렸대 하며 집에 가져오곤 하셨어. 우리 가족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언제나 부끄러우니까 그만두세요 라고 부탁드렸지만 아버지는 계속되었어. 결국 포기하고 아버지가 좋을 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게 되었어. 아버지가 주워오는 것은 별의별 종류가 다 있었지만 그 중에는 도대체 왜 이런 걸 가져왔나 싶은 기묘한 것도 적잖았어. 그 중 하나가 그 인형이었지. 어느 날 집에 돌아왔더니 나와 여동생이 함께 쓰는 방에 낯선 인형이 놓여 있었어. 당연히 아버지가 주워왔다고 생각했어. 난 속으로 또 왜 이런 더러운 인형을 주워오신 거야 하며 투덜대며 그 인형을 찌려봤어. 아이들이 팔에 자주 끼고 다니는 흔한 젖병을 무는 인형이었어. 긴 속눈썹에 동글동글한 갈색 눈동자. 젖병을 물기 위해 살짝 열린 입술은 당장이라도 뭐라고 속삭일 것만 같았어. 새 것이었다면 분명 사랑스러웠을 인형이겠지만 이전 소유자가 인형을 꽤 거칠게 다뤘는지 한쪽 뺨에는 검은 매직으로 낙서가 되어 있었고 눕히면 깜빡 감길 눈꺼풀도 한쪽만. 그것도 반밖에 안 닫혀서 마치 한쪽 눈이 짓눌린 것 같은 험악한 꼴이 되어버리는 거야. 빈말로도 귀엽다고는 못할 그런 인형을 왜 아버지가 가지고 온 것인지 알 수는 없었어. 나도 여동생도 원래 어릴 적부터 인형놀이를 좋아했기 때문에 방 안에는 미미 인형이나 케이스에 들어있는 프랑스 인형, 봉제 인형 등 수많은 인형들이 쫙 늘어서 있었어.
그 사이에 아버지가 주워온 이 인형이 이질감을 발현하며 섞여 있었어. 다른 인형들이야 어릴 적부터 함께 놀았던 것들이니만큼 애착도 있고 거기에 있다는 걸 부자연스럽게 여긴 적은 한 번도 없었어. 하지만 그 젖병 무는 인형은 달랐어. 그 인형은 침대에서 자는 나를 말없이 그 눈동자로 매일 저녁마다 응시하는 느낌이 드는 거야. 솔직히 기분 나빴어. 하지만 그렇다고 생각해서 아버지가 주워오신 걸 함부로 버릴 수 없어서 방에 놔뒀지. 그리고 얼마 후부터 나는 기묘한 일들을 겪기 시작했어. 침대 위에서 여느 때처럼 누워 자고 있는데 문득 귓가에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려왔어. 어린아이일까? 내 귓가, 그것도 무척 가까운 곳에서 갑자기 한 아이가 웃는 거야. 마치 못된 장난을 치고 나서 신이 난 듯한 그런 웃음소리. 처음엔 한 아이의 웃음소리였는데 점차 잔물결이 퍼져나가듯 와그럭을 다른 웃음소리도 들려왔어. 한 서너 명 정도. 전부 어린아이가 웃는 것 같은 짓궂은 웃음소리였어. 그러더니 소근소근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들려왔어. 처음엔 바깥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나 생각도 했지만 이런 한밤중에 놀고 다닐 아이들이 있을 리가 없는데 말야. 게다가 소리는 바로 내 귓가에서 나고 있었어. 처음엔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조금씩 이야기가 귀에 들려왔어. 자는 거야? 눈을 감고 있는데도 위에서 내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는 누군가의 기척이 확실히 느껴졌어. 게다가 혼자가 아닌 여럿의 시선이었어. 갑자기 나타난 그들은 내가 자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듯했어. 그러다 그중 한 명이 자고 있는지 아닌지 시험해보자. 라고 말했어. 그 순간 내 몸은 벌벌 떨리기 시작했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공포에 온몸이 굳었어. 결코 눈을 떠서는 안 된다고 느꼈지. 그것들을 보면 분명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거든. 그래서 그들을 절대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본능적으로 그렇게 느끼며 나는 마음속으로 사라져라 하고 필사적으로 빌었어. 변함없이 머리맡에선 아이들이 내 얼굴을 바라보며 소근소근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 그 후로 의식이 사라지고 정신을 차리니 이미 아침이었어. 눈을 뜨고 그저 악몽을 꿨다고 생각하며 난 아침이 되었다는 것에 가슴 깊이 안심했어. 하지만 그 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 그날부터 나는 같은 꿈을 몇 번이고 계속 꾸게 되었어. 침대 위에서 내가 자고 있으면 어디에선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들려오곤 했지. 처음엔 이야기 소리뿐이었지만 점차 그중 머리맡을 누군가 타박타박 떠들썩하게 뛰어다니기도 했어. 3, 4명뿐이었던 목소리도 점차 늘어나서 수많은 아이들이 내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고 즐겁다는 듯 뛰어다니고 있었어. 스피커에서 끊임없이 사람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 상태가 계속 이어져서 난 몹시 무서웠어. 모두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어. 순진하게 웃는 소리와 까불며 떠드는 소리. 그리고 더욱더 무서운 이유는 그중 명확하게 내게 아기를 가진 목소리도 있었어. 그들은 내 귓가에서 내 얼굴을 바라보며 즐거운 듯 자는 거야. 자는 거야? 라며 말을 걸어왔어. 하지만 대답도 눈도 뜰 수 없었어. 몸은 가위에 눌린 건 마냥 굳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어. 그날도 열심히 기도했어. 사라져라. 난 부들부들 떨며 공포와 싸우며 꿈에서 깨기만을 간절히 빌었어. 또 누군가 내 옆에서 달리고 있었어.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 하지만 그럴 리는 없었어. 난 2층 침대에서 자고 있으니까. 그들은 발소리를 내며 공중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이었어. 그렇게 무서운 꿈을 매일같이 꾸니 난 심각한 우울증 증세가 생기기 시작했어. 그것이 인형 때문이라고 느낀 것은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있을 때였어. 반쯤 잠에 빠져 정신이 흐릿한 와중에 난 또다시 그 꿈을 꾸었어. 자는 거야? 슬슬 그런가? 그런가? 라며 떠드는 아이들의 기척이 느껴졌는데 이유는 몰라도 그 인형이구나 하고 느껴졌어. 직감이랄까. 하지만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어. 정신이 나간 거라고 생각하는 게 틀림없었기에 나는 그저 끙끙 앓고 있었어. 하지만 문득 아래층 침대에 자는 여동생도 느끼지 않았나 싶어서 물었지만 여동생은 이상하다는 얼굴로 그런 소리 못 들었어. 라고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대답했어. 난 젖병 무는 인형이 무섭고 견딜 수 없었어. 어떻게든 하고 싶었지. 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내가 미친 건 아닌가 싶어 두렵기도 했어. 어째서 나에게만 소리가 들리고 어째서 내 주위에만 그들이 찾아오는 건지. 옛날 희미하게 여자 귀신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혹시 영감이라는 게 내게 생겨났던 건 아닐까? 어둠 속에 숨어있던 무언가를 그래서 보게 된 게 아닐까? 그런 고민과 걱정이 한가득인데 며칠 지난 어느 밤 또 그들이 찾아와 내 귓가에서 와글와글 이야기를 시작했어.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본 것은 아니지만 대략 20명 정도 있는 느낌이었어. 그러다 보니 방 안은 사람 말소리로 가득했고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시끄러웠어. 그중 5명은 계속해서 내 머리맡에서 자는 거야. 자는 거야? 라고 말을 걸어왔어. 그리고 내 얼굴을 보고 있는 직감 속에 그 인형은 아이의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 깨어있어, 깨어있을 거야. 그러자 주변 목소리들도 그 말에 반응해서 깨어있어, 깨어있구나. 라며 일제히 말하기 시작했어. 순진함 속에 감춰진 아기가 드러나는 게 느껴졌어. 슬슬 괜찮겠지. 이제 들어가도 괜찮겠지. 그때 나는 그 목소리들에게 몸을 빼앗길 것이라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것만 같았어. 하지만 변함없이 몸은 가위에 눌려서 그저 벌벌 떨고만 있을 뿐이었어.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나는 처음으로 알고 있는 경문이라는 경문은 다 끌어모아 머릿속으로 외웠어. 어릴 때라 제대로 된 경문을 알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알고 있는 말은 필사적으로 외웠어. 정신을 차리자 아침이었어. 지금도 그것이 꿈이었는지 아닌지 생각해보면 멍해지곤 해. 아니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살고 있던 전셋집이 재건축을 하게 되어 우리 집은 새로 지은 집으로 이사했어. 그 인형은 이사 도중 사라졌는데 더러워서 버렸을 수도 있고 혹여나 지금도 집 벽장 안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지. 이상하게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후부터 난 악몽을 꾸지 않게 되었어. 지금 생각해도 이상하고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어린 날의 괴이한 체험이었어.